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9만 명가량 발생하며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도 다음 달부터 정상 등교로 일상 회복을 본격 추진합니다. 수학여행과 체험학습도 재개되고요. 선제검사도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서 자율로 변경됩니다. 한편 일각에선 올해 11월에서 내년 초 사이 코로나19 재유행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주중에 9만 명대란 신규 확진자 수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현재 초에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오늘 1일 신규 확진자도 그렇고 오늘부터 이제 주간 평균 신규 확진자 수 같은 경우에는 9만 9천 명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9만 9천 명이 나왔던 게 지난 2월 22일이었으니까 거의 두 달 만에 다시 9만 명대가 나왔고 3월 18일에 우리가 40만 5천 명 최정점을 이룬 이후로 계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감염 재생산 지수도 0.78 그리고 주간 확진자 수도 31.8%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고 또 이제 사망자 수도 계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아쉬운 거는 지난 최근 일주일간 소아청소년 사망이 3명 또 20대 3명 계속 젊은 층의 사망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줄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앞으로 방역 거리두기 해제가 완전히 해제됐기 때문에 앞으로 추세가 어떻게 변할지 또 한편 좋은 점으로는 이제 봄철이 되니까 환기가 잘 되고 실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비말 전파 위험성이 좀 줄어들 수 있는데 앞으로 추위도 조금 더 큰 감소폭으로 나타나기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큰 감소폭을 더 기대하셨습니다. 사실 오늘로써 일상 회복 4일차입니까? 4일차입니다. 많은 기대와 우려가 있었는데 우리 사회에서 곳곳에서 달라진 모습들을 직접 체감할 수도 있는 것 같고 평론가도 체감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택시가 좀 더 늦게까지 많이 또 손님들을 태우고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영업 제한 시간 이것이 가장 컸던 거죠. 그게 풀리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는 시간대라든지 길거리가 몇 시에 붐빈다든지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달라진 것 같고 이제 특히 이제 술 한잔 하시는 분들이 좀 여유 있게 집에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모처럼 이렇게 규제가 완화가 되는 이런 상황이니만큼 또 자율적인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좀 신경을 써서 다시 확산세가 커지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그 정도 주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만 봐도 많은 분들이 또 나와 계시는 그런 화면이 보여서요. 이제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학교 현장도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은 정상 등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평론가님? 네, 거의 정상 등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월 셋째 주가 학생 확진자 수가 정점을 찍었던 주였거든요. 그때 40만 명 넘게 학생 확진자가 나왔었는데 계속 줍니다. 3월 넷째 주에 37만 명, 그리고 다섯째 주에 25만 명으로 급감을 하고 이 감소 추세가 유지가 되면서 4월 첫째 주에는 16만 명으로까지 떨어지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지난 18일 기준으로 봤을 때 전면 등교를 한 학교가 전체 학교의 99.1%고요. 그리고 학생 수로 쳤을 때는 95.5%가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제 정상 등교는 이미 전면적으로 시작이 됐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런 바탕 위에서 교육부가 새로운 대책을 또 발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99%가 전면 등교를 한다고 하니까요. 우리가 전면 등교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뭐 자체 조사도 했었고 그리고 어떤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에 대해서 이제는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학교 현장에서 그런 방역 어떤 변화가 있나요? 일단 기본 방역 수칙은 유지를 하는데 일부 방역 수칙은 그 지역이라든지 학교의 자율에 맡겨서 어느 정도 이행 단계를 거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청취하고 점검해서 최종 이제 안착 단계에 시행하겠다는 발표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선제 검사 같은 경우에도 각 지역별로 여러 가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검사 횟수를 1회로 줄이거나 또 유증상자나 고위험군 학생 중심으로 자체적인 접촉자 조사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여러 가지 활동 같은 경우도 이제 학교 자율에 맡겨서 이렇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발열 학생들은 이제 좀 등교를 자제하도록 발열 검사를 한다든지 또 급식실에서 급식 과정에서 이제 전파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칸막이를 설치한다든지 상시 환기를 한다든지 이런 기본 방역 수칙은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좀 자율성을 갖고 하는군요.
이렇게 포스트 오미크론 일상 회복을 하는데 준비 단계, 이행 단계, 안착 단계 세 단계로 나눠서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이 단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준비, 이행, 안착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이고 준비 단계는 4월 21일부터 30일까지 이달 말까지 준비 단계를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행 단계로 5월 1일부터 22일까지고요. 5월 23일부터 안착을 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갖고 있는데 일단 준비 단계에서는 예를 들면 이제 선제 검사 같은 경우에 학생 교직원에 대해서 주 1회 권고 사항입니다. 주 1회 정도로 하는 것이고 접촉자 자체 조사에 대해서는 이제 2회 권고 정도로 하는 것이죠. 그런 이제 준비 단계를 거쳐서 이행 단계에서는 이제 접촉자 자체 조사도 1회 정도로 권장을 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2회에서 1회로 줄이고 그리고 이제 이행 단계에서 좀 바뀌는 부분들이 뭐 실외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방역 당국의 지침을 좀 반영하는 쪽으로 가고 실내 마스크 착용은 이제 예전에는 보건용 마스크의 일정 기준 이상의 것을 학교에서 착용을 하게 돼 있었거든요. 네. 근데 수술용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들로 조금씩 이제 기준이 완화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기준 완화를 거쳐서 이제 5월 23일부터 최종적으로 안착된 단계로 접어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당국의 점진적인 이행 지침입니다. 5월부터 수학여행도 갈 수 있고 모둠 수업, 이동 수업, 체험학습도 모두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이 급식을 먹을 때 이런 칸막이도 없어집니까? 칸막이는 계속 일단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또 방역 상황이 안 좋아지면 언제든지 다시 강화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가 바뀌는데 여러 가지 이제 대면 수업, 실기 수업, 뭐 실습 수업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중앙에서 정해주진 않고 각 학교의 어떤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율적으로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마스크를 벗고 어떤 뭐 관악기를 분다든지 노래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이제 밀집된 실내에서 하는 것은 좀 여전히 전파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다만 학교에 따라서 뭐 거리 두기가 충분히 2m 이상 가능하고 충분히 환기가 되는 조건이라면 이런 실습이나 실기 시험 같은 것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스크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실내에서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권고하는데 또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비말 차단용 마스크나 일반 마스크도 좀 허용을 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시행착오를 거쳐서 최종 5월 23일경부터 이제 안착 단계에 새로운 지침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 또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조금 좀 결과를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된 학생들의 중간고사 응시가 불가하면서 이 부분도 논란이 됐었는데 기말고사에서는 방침이 변합니까? 네, 기말고사에서는 이제 격리 학생이나 확진 학생들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중간고사와 다른 기준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예. 중간고사를 못 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기말고사를 또 쳐야 되는 것이겠죠. 근데 여기서 좀 현재 조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중간고사를 치지 못했던 학생들이 기말고사를 치게 되면 그 점수를 가지고 그러니까 기말고사의 뭐 학교 평균, 학생들 평균 점수하고 중간고사의 평균 점수 이런 것들을 좀 환산을 해서 기말고사 점수를 통해서 중간고사 점수를 인정하는 그 제도, 인정점 제도라고 합니다. 그 제도가 실시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기말고사의 난이도에 따라서 학생들이 유불리가 엇갈릴 수 있다라고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중간고사는 현재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감안해서 조금 쉬운 난이도로 출제를 했는데 기말고사는 그것보다는 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어려워질수록 변별력은 커지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상위권 학생들은 어려워진 기말고사가 있다면 거기서 점수를 선전을 해서 중간고사 점수까지도 높은 점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있을 수 있는데 하위권 학생들은 또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요. 거꾸로 기말고사 성적 그 난이도가 낮으면 쉽다면 또 성적이 높은 상위권 학생들 사이에서 또 불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현재 논란이 또 나오고는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많은 논의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렇지만 학습 격차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안전하게 정상화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병청이 어제 발표를 보니까 올해 11월에서 내년 초 사이에 재유행을 예측을 했어요. 최대 사망자가 2,700명까지 나올 수 있다는 데이터를 발표했는데 새로운 재유행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겁니까, 이거? 네, 그 질병청에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이제 일부 전문가들이 그런 대유행을 다시 예측을 했는데요. 일단은 뭐 국내 전문가도 그렇고 해외 전문가들도 이제 가을이나 겨울에
재유행 가능성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확실하냐는 좀 사실 지금 단계에서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불확실성이 높다는 것은 좀 확실하고 어떻게 이제 변이가 일어나고 그런 변이가 이제 기존의 사람들의 면역력을 어떻게 회피하고 어느 정도의 중증도의 특성을 가질지 상당히 좀 불확실한 부분이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확실하게 준비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감염병이 닥쳤을 때 준비하면 늦는다는 교훈은 우리가 확실하게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유행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 미리 중장기적인 대책을 만들어서 대응을 미리 해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전히 남은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 그것은 우리가 좀 중장기적으로 미리 사전에 좀 의료 시스템을 좀 튼튼하고 안정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감염에 대한 예방과 방역 체계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를 갖고 대유행 가능성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미리 준비의 방안 중에 4차 접종이 있거든요. 재유행에 대비해서 4차 접종을 해야 한다. 그런데 4차 접종의 대상이 좀 한정적이고 사실 접종에 대해서 조금은 좀 불안해하는 혹은 반발하는 심리도 적지 않거든요. 접종 같은 것이 좀 잘 참여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현재는 좀 저조한 편입니다. 4차 접종 대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쪽이 60세 이상의 나이대 그리고 더하기 이제 3차 접종 후에 4개월이 경과된 사람들을 상대로 예약을 받고 있는데요. 예약률이 한 7.8% 정도 되고 또 접종률은 3.3% 수준입니다. 아직까지 낮은 수준이죠. 하지만 당국에서 그래도 적극적으로 공고를 하고 또 특히 80세 이상은 더 맞으시라라고 공고를 하는 이유가 주로 이제 이 고령층 같은 경우는 3차 접종이 지난해 11월, 12월에 많이 끝났거든요. 이미 3개월 정도가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고 이 정도면 이제 백신을 다시 맞아야 되는 필요성이 또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 4차 접종을 하고 말고의 차이가 또 그 감염이라든지 이쪽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당국에서는 일단 예약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시간의 경과라든지 이런 이유들 때문에라도 4차 접종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시간 감소에 따라서 방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교수님, 지금 11월에서 내년 초로 재유행을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럼 시간 경과에 따라서 접종 효과가 떨어지게 되지 않을까요?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4차 접종의 효과는 지금 이제 6주 경과까지밖에 발표가 안 되어 있는데 그건 이제 6주까지밖에 효과가 없다는 건 아니고 우리가 연구를 한 관찰 기간이 8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6주까지 결과밖에 발표를 못했는데 6주 때 예방 효과가 서너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 높은 그 중증 예방 효과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4차 접종, 특히 60세 이상 고령의 어르신들은 예방 접종을 꼭 하시는 것이 좋고 그중에서도 7, 80대 더 고령이신 분들은 4차 접종을 지금 여전히 오미크론 유행 상황에서는 접종을 하시는 것이 매우 좋겠고요. 여전히 뭐 수만 명이 감염되고 지금도 1,500명 가까이 주간 사망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수백 명, 수천 명, 1,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4차 접종 대상자분들은 꼭 접종하시는 것이 좋겠는데 우리가 이제 먹는 치료제 같은 것이 나와서 많이 중증화를 줄여준다고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처방을 받는 데까지 시간이 경과하거나 또 진단이 늦었다든지 아니면 약이 부족하다든지 또 약을 막상 쓰셔야 되는 간질환, 신장질환자분들이 오히려 약의 금기 때문에 약 처방을 못 받는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미리 하는 것이 매우 지금 중요한 예방 전략이 되겠고요. 지금 항체 효과가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세포 면역이 효과가 좋기 때문에 3차까지만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은 실제 임상적 역학 최종 결과가 4차 접종이 효과가 좋다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4차 접종 결과를 충분히 신뢰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이제 가을이나 겨울까지 면역력이 유지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좀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고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는데 지금 당장 오미크론의 유행에 대비해서 접종을 꼭 맞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예. 또 지금 아직은 그 각 백신 제조사에서 가을쯤에 백신을 개발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 진행 사항을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좀 현재 확실하게 알고 있는 중요한 예방 전략은 4차 예방 접종이고 여전히 오미크론의 유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위험 군분들은 4차 접종에 참여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5월 말에는 확진자 의무 격리도 해제가 되는 수순을 밟습니다. 또 방역 당국은 5월 초에 실외 마스크 해제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만 인수위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될 거라 보십니까? 네, 인수위원회의 이제 신용현 대변인이라든지 이쪽이 밝히는 바에 따르면 마스크는 최후의 방어선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고위험군이라든지 취약계층 이쪽을 보호해야 될 이유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섣불리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현 정부의 임기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고 그리고 현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뭐 실외 마스크 해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해서 관철을 한다 할지라도 인수위가 정부로 정식 출범한 이후에 정책이 돌아갈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인수위의 태도도 현재 정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는 그 정도의 요인이기 때문에 바로 얼마 전에 밝혔던 뭐 실외 마스크 해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이어질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렇다면 이제 5월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어떻게 될 거냐 했을 때 근데 마침 5월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 이제 어린이날을 포함해서 가족들 간의 나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시즌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실외 마스크 해제는 조금은 더 유예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고 네. 하는 것이고 다만 여러 해외 나라에서 실외 마스크가 해제되거나 대중교통에서만 허용된다거나 이런 추세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 문제이긴 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 내로는 당연히 이제 해제가 될 거지만 당분간은 일단은 좀 감소 추세를 지켜보자는 의견이 우세해질 것으로 보여서 바로 뭐 해제가 된다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방역 지표들을 봤을 때 속도 조절이 필요하냐 아니면 속속 해제를 해도 괜찮으냐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지금 일단은 현황 분석이 좀 먼저 우선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 국민의 거의 3분의 1 가까이가 감염을 경험하셨는데 우리가 미진단된 감염자가 어느 정도 있는지, 감염 취약군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앞으로 유행이 계속 이어진다면 추가적인 중증 환자나 사망자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 좀 추계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아직 여전히 모르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미접종 소아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과연 괜찮은 건가, 또 아니면 후유증 같은 것들은 남지 않는지, 그리고 해외에서 밝혀진 것처럼 감염 후에 많이 경험하시는 질병 부담 위험 같은 것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유행을 억제할 수 있으면 억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텐데 지금 어느 정도 예방 접종률을 좀 더 높이고 우리 고위험군을 좀 충분히 보호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유행을 좀 어느 정도 통제하고 의료 대응 체계나 사회 대응 체계가 여력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서서히 이 방역을 완화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정해진 순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전히 우리나라는 감염 위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섣부른 방역 완화는 매우 신중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인수위에서는 코로나 특위를 상설기구로 만드는 방법 검토 중입니다. 사실 지난 2년 동안 많은 전문가께서 상설기구를 만드는 것을 검토해 봐야 된다 이런 조언을 하셨거든요. 상설기구화 된다면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네, 일단은 그 상설기구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질병 방역 대응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돼야 될 것은 그 질병청의 이제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전문적인 또 독립적인 방역 정책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든지 아니면은 대안 없이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막도록 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 또 어떤 방역의 의사결정 구조에 있어서 우리가 뭐 생활방역위원회라든지 뭐 일상회복지원 민간협동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위원회를 통해서 논의 의사결정 구조를 합리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은 필요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또 불필요하게 또 어떤 속히 옥상옥이라고 해서 방역을 중요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간섭이나 비과학적인
개입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특위가 설치된다면 보다 조금 학술적이고 과학적이고 이런 노력들을 좀 지원해주는 역할을 한다든지 또 이제 질병청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목적에 휩싸이지 않도록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그런 역할들에 충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현재 PCR 검사는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만 실시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일반 분들은 병원에서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아서 양성 판정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다시 PCR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한 하루에 뭐 80만 건 정도 PCR 검사가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검사 건수가 있었죠. 그래서 양쪽으로 좀 이원화를 시켜서 PCR과 신속항원 이렇게 했던 것인데 이제 검사 건수가 10만 건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PCR로 좀 일원화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당국에서 또 판단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그래서 이제 남아 있는 관건은 이제 신속 항원 검사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지금처럼 신속 항원 검사 양성을 확진으로 인정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검토 정도가 좀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PCR로 일원화가 좀 일단은 예. 촉진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관련해서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